과탐 파트 맡은 김덕원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평가원의 흐름부터 이제 24 수능 6월, 9월을 비교해서 좀 어떤 식으로 각 과목별로 변동되었는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문항들 특수하게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여드리고 수능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될지 순서로 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가장 과탐 이제 얘기하면 사탐런 때문에 이제 과탐들의 표준 점수 혹은 어떤 백분위 등급들이 방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실제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응시 현황이어서 지원 현황이어서 실제 응시 숫자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원래 2022학년도 보시면 사탐이 훨씬 인원이 많았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23학년도 여전히 많은데 24학년도 때 이제 과탐 쪽으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인원이 같아졌었습니다.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우려하시는 만큼 막 등급이 엄청나게 막 떨어진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가원 흐름인데요. 지금 점수대를 보시면 지금 좀 너무 작게 해서 안 보이는데 1등급 컷이 24 수능 같은 경우는 47점, 48점, 이제 50점까지 1, 2 하면서 좀 올라갔잖아요. 물 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평가원에서 지금 계속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쉽게 조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화원 같은 경우도 이제 1등급 컷이 47점, 48점, 48점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물원과 화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너무나 어려워서 선택을 기피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절대 평가원이 어렵게 내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과목입니다. 물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래서 좀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어요, 사실. 그래서 1등 컷이 50이고 뭐 3문제 정도만 틀려도 뭐 4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좀 흐름 뒤에 문항 분석하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원 같은 경우가 이제 47점 그리고 48점까지 잘 유지하다가 이번에 45점으로 좀 조정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과탐 하시는 분들이 1등급 컷을 47에 항상 평가원이 맞추려고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45점 나온 요것도 이제 흐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아마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생명과학 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금 문제 내면서 좀 배치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구과학 원도 마찬가지 1등급 거 47, 46, 46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보시면 1등급 육구수 갈 때 1등급이 47로 지금 계속 유지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2등급은 43점, 3등급 38점 정도를 항상 유지하려고 해요. 평가원은 이 점수를 유지하려 하는데 여기서 이제 비껴나거나 조금 점수대가 흔들리는 거는 문제 배치나 아니면 그때 뭐 갑작스럽게 학생들이 좀 많이 투입됐다거나 N수생들이 이런 경우에 그런 경향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원이나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 구모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연계 문제를 많이 가져왔어요. 물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2018번 문제인데 그림 보시면은 이런 그림 자체는 이제 처음 등장했지만 그 그림이 이 그림과 그래프를 같이 내놓는 문제가 이미 연계 문제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올해 수능 완성이거든요. 올해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서 항상 평가원은 10문제씩 20문제 중에 10문제를 연계 문제로 내요. 난이도 같은 경우 연계율 같은 경우는 뭐 국어 같은 경우 뭐 지문이 그대로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과탐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이 거의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건은 똑같이 나오고 그걸 풀어내는 방식은 조금 변할 수 있다. 조건은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풀어내는 방식은 바뀔 수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그래프 자체는 이제 똑같은 해석을 하지만 이걸 풀어내는 방식이 바뀌었다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조건 자체 아니면 숫자 약간 살짝 변경되는 거 말고는 변형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원도 이렇고 화원 같은 경우가 좀 특이했는데요. 화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동위원소 문제가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문자를 사용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화원이 그 두 가지 문자를 사용하는 문제가 이전에 수능 완성에서
한번 출제한 적이 있었고요. 요게 그대로 연계되었고 지금 조건 자체도 완벽하게 똑같죠. 물 원과 다르게 이제 화원 같은 경우는 연계할 때 그 거의 그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거의 똑같이 붙여넣는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근데 그 출제되는 문제가 대부분 신유형이고요. 실제로 14번 같은 경우는 오답률 6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산념기 중화반응 문제인데요. 중화반응 문제에 이제 중화반응 양적 관계 같은 경우가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데 좀 평이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평이한 문제조차도 완벽하게 똑같이 그냥 숫자만 바꿔놓은 문제가 출제되어서 사실 화원도 이번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화원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높게 한 친구가 이제 마지막 16번 친구인데요. 16번인데 오답률이 1등이에요.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인데 이제 용지례양, 용매양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처음으로 평가원 문제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했지만 수능 완성에서 이미 한번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만약에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을 풀었던 학생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고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생원입니다. 생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막전이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양식 자체는 똑같고요. 안에 들어있는 이런 숫자들까지도 똑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숨겨놓은 숫자들조차도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숨기는 방법이나 방식 그리고 그걸 풀어내는 방향성 같지도 생명은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왜 연계지 싶을 수 있는데 여기서도 그 아이디어 요 맨 처음 풀어내는 방법 자체가 이 동그라미 보고 X를 확정 짓는 방법 자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16번이나 이제 10번 그 다음에 마지막 19번까지 유전이랑 이제 자극전도라고 해서 고난도 문제인데 다 오답률 5위 안에 드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생원 같은 경우는 좀 오답률 높은 문제들을 연계 문제로 출제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일단 마지막 지원인데요. 지원 같은 경우는 완전 복사해서 붙여넣기보다는 표 해석 방식 어떤 주어진 정보들을 해석하는 방식이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지질시대의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안에 있는 말들은 바꿨지만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누적 질량을 해석하는 방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나 D그래프로 나타낸다 라는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요 관입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반감기 문제를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그림 형태로 좀 섞어서 내는 방식으로 연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원부터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고난도 문제는 EBS 연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2024년 수능 25년 6월, 25월, 5년 9월까지 고난도 문제들은 다 대부분 EBS 연계 문제들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항별 난이도가 좀 평준화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물원 하면은 역학 정말 어렵다. 역학만 잘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자기 파트가 고난도화 되면서 4페이지로 두 문제가 무조건 들어가게 됐고 역학이 오히려 난이도가 조금 낮춰지면서 전체적인 평균을 맞춰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원에서도 지엽적인 부분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뭐 질량과 에너지 파트라든지 아니면 물질의 빛의 상대성이나 물질의 상대성 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는 파트였는데 지금 3번 연속해서 한 문제씩 꾸준히 출제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이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물리량에 대한 해석 방법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예를 들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할지 아니면 운동 에너지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 운동 에너지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운동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냐를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경우 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화학원입니다. 화학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고난도 문제는 EBS 연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고난도 문제가 조건이 좀 많이 완화되었어요. 이전에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물어보던 조건들, 요거는 화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원, 화투 모두 다 고난도 문제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짜임새가 있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줘서 혼란스럽게 했다면 지금은 좀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 안에 들어가는 그 흐름을 읽지 못하면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그러니까
입구는 줄었는데 그 입구를 발견하기만 하면 쉬운 문제 형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별 난도가 6월부터는 좀 변형돼서요. 4페이지가 가장 어렵다는 말이 조금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물리량 변환인데요. 물리량 변환은 물리량을 어떤 표현 방식과 변환 방식에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물리량이라는 거는 뭐 질량이랄지 아니면 밀도 이런 것들인데요. 이 질량과 밀도 이런 것들을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질량 뭐 밀도 이런 식으로 줬지만 아까처럼 처음 나오는 형식을 계속해서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좀 변형해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배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순서대로 풀면요, 1, 2, 3페이지 때 딱 시간이 끝나는 경우에 4페이지가 오히려 쉽게 나왔을 때 화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어요. 난이도가 조금 뒤죽박죽이 됐기 때문에 이전에는 4페이지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순서대로 풀어도 뭐 상관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구모 같은 경우 아까 말했듯 14번, 16번이 굉장히 고난도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4페이지가 쉬웠던 그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스킵한다거나 어떤 고난도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스킵하고 뒤에부터 풀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식의 연습도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 세원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고난도 문제는 마찬가지 EBS 연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평가원이 이렇게 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평가원 입장에서 너무 고난도로 그냥 뜬금없이 내버리면은 그 학생이나 아니면 언론 같은 데 타격을 받잖아요. 그때 사실 이거 EBS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다 라고 하면 회피하기 굉장히 좋아요. 어렵게 돼도. 왜냐면 똑같은 문제, 똑같네? 왜 애들 이거 못 봤어? 왜냐하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과탐에 대해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많이 안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렇게 고난도 문제를 내도 아이들이 많이 안 풀고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굉장히 오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유전의 변별 방법이 좀 변화됐어요. 이전에는 비유전이 비유전에서도 뭔가 추론을 섞어 넣으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쥐한테 면역 반응을 일으켰는데 뭐 항체 뭐 항원이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쥐게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면 지금은 아예 지엽적으로 암기 형태로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형 문제가 더 많이 나오면서 추론 문제가 많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그 난이도 자체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문항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생원 같은 경우도 이론 공부를 끝까지 계속해서 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마찬가지 암기형으로 변화되다 보니까 시간 배분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비유전에서도 추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비유전에 은근히 시간이 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암기형으로 바뀌면서 비유전이 시간이 줄고 오히려 유전에서 시간을 더 많이 소요하게 이제 문제 형식을 바꿨기 때문에 이 시간 배분 같은 경우도 조금 변형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지원입니다. 지원도 마찬가지 고난도 문제 EBS 연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인 부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나와줬고요. 특히 24 수능보다 6월, 9월 모두 다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이전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고생대, 중생대 하면 대까지만 물어왔다고 하면은 그 아래에 있는 뭐 쥐락이나 백악기까지 이제 물어보게 되거든요. 이게 25년 5학년도부터 바뀐 변화기 때문에 조금 내가 그 전에 기출을 가지고 뭔가 범위를 설정했다면 그거보다 살짝 넓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암기량이 조금 증가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암기량을 증가했는데 이걸 따라서 좀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밀도에 대해서 좀 고찰하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이 전까지는 G1에서 특별하게 어떤 물리량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처음 나와서 사실 수능에까지 연계될까? 라는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5학년도 9월에 처음 나온 유형이기 때문에 좀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론 공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출 EBS 분석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과 EBS를 각각 분석하셔서 얘네들에서 어떤 문제의 유형들이 조금 더 출제될까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시간 관리 전략을 정확하게 짜셔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 실전 경험을 좀 지속적으로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과탐 같은 경우에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하고 이제 마지막에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과학 탐구를 볼 때쯤 되면은 좀 많이 그로기 상태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관리도 중요하고요. 뭐 밥을 언제 먹고 화장실 언제 가고. 왜냐면 과학 탐구는 그거 하나하나에 다 영향을 받아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학생이 해야 끝까지 4시 한 15분까지 열심히 좀 머리를 굴릴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과학탐구 영역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